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오늘 저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디지털 소양이라는 뭐 약간 브로드한 주제지만 저의 개인적인 어떤 관점이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아실 거예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들은 이제 2025년부터 시작이 되는 교육과정인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연수를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바뀌는 내용들 중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번 행사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 내용이 단순히 수업 시간에 우리가 뭐 기기를 사용하자 약간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기초가 되는 세 가지 기초 소양을 꼽으라고 했더니 교육부에서 언어 소양과 수리 소양 여기 두 가지는 뭐 우리가 평소에 3R이라고 해서 읽고 쓰고 셈하고 기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세 번째로 디지털 소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부가 세 가지 기초 소양 중에 한 가지로 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사실 우리가 뭐 1990년대부터 이야기했던 ICT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 디지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넣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OECD 러닝 컴퍼스 2030이라는 거 아마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학습자 주도성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문서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전반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코어 파운데이션스라고 하는 것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OECD가 2030, 이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초를 몇 가지 꼽아놓은 거죠. 그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터러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언어 소양이 첫 번째로 꼽히고 있고요. 유머러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수리 소양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소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OECD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로 나뉘어서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소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소양이라고 하는 것이 왜 OECD가 이야기하는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중에 무려 두 가지로 꼽고 있는 것인가? 라는 점에서 디지털 소양이라는 말과 달리 OECD 문서에 써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를요, OECD 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빅데이터 시대라는 사실은 우리가 한 10년 전쯤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OECD에서 말하는 거는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고 데이터를 읽고 작업하고 분석하고 논쟁하고 차트를 적절하게 읽고 데이터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 데이터에 오해 소지가 있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인식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능력, 한마디로 줄이면 데이터를 읽고 쓰는 능력, 그래서 말 그대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회교육과정이랑 과학과 교육과정 뭐 크게 뭐 약간 인문 계열과 약간 뭐 자연과학 과학 계열, 뭐 공학 계열로 나뉘는 두 개의 과목인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의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일부를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시간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후 특징을 탐구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자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자료라는 번역이 요즘에 사용하는 바로 데이터라는 표현이라는 사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이미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1990년대부터 이미 뭐 이런 지도나 이런 통계 자료, 사진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디지털 소양이 강조가 되는 사회 시간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잠시 후에 제가 요 6학년 02-02에 나오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을 수도권 인구 집중과 관련한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심으로 탐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설정한다라는 내용이 데이터와 함께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사례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온과 강수량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이런 기상청 누리집 그러니까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회과가 데이터 리터러시를 키우기 굉장히 좋은 과목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그래프 뭐 저는 사회 시간에 배운 적도 있고요. 심지어 과학 시간에 어떤 생물 개체종이 앞으로 이제 더 멸종할 종인지 아니면 더 많이 확산될 종인지 이런 것들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생물 개체에 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 어느 동네에 해당하는 그래프인지 여러분들 혹시 그래프만 보시고 아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과서에서는 교과서의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에 대한 이런 인구 구조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많아봤자 서울과 아니면 지역 두 가지 정도에 대한 데이터만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런 형태의 수업보다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이제 2023년에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아주 간단하게 인구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기온 데이터라고 검색을 하신다면 네, 잘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기상청 누리집, 기상청 홈페이지가 등장해서 우리가 기온 데이터 아니면 강수량 데이터 이런 것들도 수업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모기가 얼마나 등장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우리가 로그인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인구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구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지금 전국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2023년 7월 현재 5,138만 7,133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포함되어 계시고요. 서울시 인구 941만 명이 현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인구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서울이 940만인데 경기도의 인구는 무려 1,3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이미 400만 명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건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이 인구가 더 많았고요. 서울은 1,000만 도시였는데 그 후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간단한 클릭 몇 번만 하시면 이렇게 서울시 전체의 941만 명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읍면동 단위의 3,800여 개의 지역에 대한 연령별 인구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걸 가지고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20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서울시의 인구를 등록하여 있는 0세 아이들의 숫자가 39,059명입니다. 그리고 1세 인구가 4만 1,000명이고요. 2세 인구가 4만 3,000명이에요. 이걸 보시고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서울시만 해도 지금 아이들의 인구가 점점 어려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뭐 저출생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이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그런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문제와 답이 모두 이 데이터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삼다도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다도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고등학생들은 삼다도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고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물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땡땡수라고 하는 물 브랜드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 알고 있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교보제로 그걸 이제 들고 아이들한테 이 물 알고 있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약간 상식이 풍부한 몇 명의 아이들은 이 삼다수가 삼다도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울시 지금 현재 전체 인구 중에요. 10대 인구가 제일 많을까요? 20대 인구가 제일 많을까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제일 많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이 데이터, 빅데이터일까요? 이거 2메가바이트밖에 안 돼요. 카카오톡으로 보내기에도 조금 아까운, USB를 쓰기 너무 아까운, 이메일로 보내면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이 2메가바이트짜리 데이터 안에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답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초등학생들이 질문해도 답이 나오고요. 고등학생들이 질문해도 답이 나오고요. 심지어 기자님들이 실제로 이 데이터에 질문을 하면 저출생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이 얼마나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대표해주는 굉장히 좋은 수업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답을 맞추시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정답을 확인하시고 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도권의 인구 밀집 현상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놀랍게도 서울의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연령대는 50대, 60대가 아니고요. 20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 그러면 경기도도 수도권이니까 경기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기도는 무려 인구가 1,300만 명이니까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행을 시켜보시면 같은 수도권이지만 너무나 다른 인구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와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인구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제가 3다도인 제주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주도의 인구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남성이 많은지 여성이 많은지 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남성 데이터와 여성 데이터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행정안전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남성 인구가 많을까요? 여성 인구가 많을까요? 자, 아시기 어렵지만 네,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제주도의 경우입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그래프는 바로 제주도의 그래프였습니다. 왼쪽 파란색이 남성이고요. 오른쪽 주황색이 여성이에요. 남성이 맞나요? 여성이 맞나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인구 구조를 본다고 하면 이 그래프를 본다고 떠올리는데 이렇게 인구 구조를 볼 때는 피라미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는 우리가 배웠던 그 뭐죠? 투표할 때 많이 보고 있는 바로 원그래프를 살펴보면 결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50.08 대 49.92로 남성 인구가 아주 조금 초박빙의 승부 끝에 남성 인구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제주도는 삼다도가 아니다. 이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탐구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탐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 데이터를 이번에는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가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착안해서 연령별 여성 인구 빼기 남성 인구 그 차이가 얼마나 될지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요. 제주도의 경우에 아주 놀랍게도 60대 이후의 인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성 인구가 많고요. 그 이전에는 남성 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징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드러나는데요. 놀랍게도 서울의 경우에 여성 인구가 30만 명이 더 많고요.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여성 인구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42세를 넘어가면 모든 연령대의 여성 인구가 더 많다라는 서울시에 대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2MB밖에 안 되는 이 데이터 안에 숨겨져 있다. 이런 데이터 안에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데이터에서 어떤 사실을 알아내고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진실을 둘러싼 다양한 토의를 한다. 그런 활동들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OECD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7분이 남았기 때문에 사회과 내용 이만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건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과목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과학이라고 하면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죠. 과학과 교육과정에 과학과 미래라고 하는 통합과학의 단원인데요. 자, 이 단원을 제가 제목을 만약에 가렸다면 이것은 과연 정보 과목의 교육과정인가? 아니면 과학 과목의 교육과정인가 헷갈릴 정도로 이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디지털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생활 데이터 측정하기, 로봇 특징 및 분석 개선 방안 고안하기 이런 것들이 과학과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융합과학이라는 교육과정을 보시면 더 특이한데요. 융합과학이라는 특성이 여러 가지 영역과 다 융합을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융합교육을 하겠다는 게 융합과학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이라고 하는 게 과연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아마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배우신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교과서에 이런 모양의 멈춰있는 그림을 보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거 3D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그래픽 처리를 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자유낙하 운동의 물리적인 법칙을 코드로 구현을 해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응용을 해보는 약간 이제 그런 수업의 사례로 제가 학생들이 함께 수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했던 친구가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서 놀라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그 유튜브 영상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영상은 어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과학 실험을 하는 거였는데 골프공으로 수박을 맞추는 그런 실험입니다. 아마 내셔널 지오그래픽 골프공 수박 이렇게 검색하시면 2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이니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 영상을 보고 이건 조작이다. 이런 실험이 과학적으로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 실험을 이제 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검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수박공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 하얀색 공이 골프공이고요. 골프공과 수박이 충돌하는 순간 공이 이제 터지는 느낌으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아이가 이 실험을 통해서 그 영상에서 말했던 과학 실험이 내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짓말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 내가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코드로 구현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방금 보셨던 것들은 교실 안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수업을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모의 실험을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일부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소양을 키운 아이들과 디지털 소양을 키운 선생님들이 함께 그런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수업량 유연화라고 하는 주제의 수업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기말고사 이후에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이런 주제의 수업을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저희 학교의 14개 반 학생들이 8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 선정을 했고요. 제가 함께 참여했던 수업은 지구과학 선생님과 물리 선생님과 함께 3명의, 4명의 세 과목 선생님들이 함께 융합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융합 수업을 하는 걸 보면서 과학 선생님들께서 이런 형태의 수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겠구나.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어, 저는 저는 1980년대 말부터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90년대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2005년부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선생님 되었을 때쯤에 나이스가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부터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의 어떤 이제 수업 사례들이 10년 정도 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과연 인프라가 과연 구성되어 있는 거냐, 기기를 사용하는 게 맞냐, 굉장히 다양한 논란들이 있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디지털에 많이 아이들이 살아갈 그런 세상이 될 건데 단순하게 이것을 어떤 기기를 사용하고 어떤 뭐 인프라가 되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저는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본다면 아이들이 이런 소양을 키웠을 때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좀 더 구체적인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한글과 엑셀 이런 거 학원 가서 배운다고 하면 되게 웃기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그런 것들은 컴퓨터를 키는 것까지도 학교나 학원에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저는 그런 것들을 배운 시기는 넘었지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코드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한다던가 이런 형태의 수업들은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충분히 교육적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저런 거 굳이 왜 배워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되게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기기 중심 아니면 어떤 도구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수업의 내용이 어떻게 디지털 세상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과의 교육 과정과 성취 기준이 어떻게 교육적인 내용에서 디지털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수업의 내용을 데이터로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코드로 연결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보다 쉽게 이야기하고 더 창의적인 어떤 자신만의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